지금부터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고기동입니다. 오늘 우리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함께 해주신 우리 지방에서 오신 많은 공무원님들, 단체장님, 그리고 온라인상 보고 계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를 공정하게 해주실 우리 심사위원님들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입니다. 참 어렵다는 말씀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행사를 준비하면서 규제혁신을 하면서 올해가 어떨까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예년보다 더 많은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해주시고 많은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가 84개 지자체에서 참여를 해주셨고 시도 간 교차 평가를 통해 그리고 전문위원들 평가를 통해 16개 우리 자치단체를 선정했고 오늘 최종적으로 9개 자치단체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심사위원님들이 평가하시기에 아마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공정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보고 아마 매우 미세한 차이로 아마 최우수 우수가 이렇게 좀 나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아마 최우수시고 가장 아름다운 상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9개 자치단체 모두를 제가 응원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혁신의 노력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만들고 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수 사례 발표 및 시상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대상 사례 선정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제출한 84건의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시도 교차 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 2차례의 엄정한 서면 심사를 통해 총 16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16건 중 9건의 사례에 대해 오늘 현장 발표가 이뤄지며 고득점 순으로 최우수상 3건, 우수상 6건이 결정됩니다. 오늘 발표 대상이 아닌 7건은 장려상으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우수 사례 16건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3건은 각 1억 원, 우수상은 각 5천만 원, 장려상 7건은 각 3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우수 사례 발표 시간은 총 8분이며 발표 후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발표 시간 종료 1분 전에 1회 타종, 종료 시 2회 타종, 20초 초과 시 3회 타종하여 진행 시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떤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안내를 마치고 우수 사례 발표에 앞서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이 호명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현 지방자치단체 지역혁신 분과위원장이자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신 김정호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전 한국규제학회장이자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이신 이민창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현 한국행정학회장이며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신 이원희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이자 배재대학교 교수이신 이혁우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행정개혁시민연합 집행위원이자 경기도 시흥시 시민호민관이신 지영림 위원님입니다. 지영림 위원님은 현재 서울청사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심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이신 김수경 위원님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행사 일주일 전에 발표기관 담당자들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울산광역시 중구입니다. 뛰어놀며 책도 보고 자연과 함께 숨쉬는 가까운 도서관 사례를 백영애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과장 백영애입니다. 뛰어놀며 책도 보고 자연과 함께 숨쉬는 가까운 도서관을 동영상으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울산 중구의 지역 및 도서관 현황, 애로사항 해결 방안 모색, 규제 개선 내용과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 중구 지역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울산의 모태로 정치, 경제, 문화, 행정의 중심지이며 면적은 37제곱킬로미터로 울산 전체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도시화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상권 이동으로 인구가 줄어 쇠퇴되었지만 재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혁신 도시화의 상생 발전으로 원도심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도서관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구는 울산의 타 구군에 비해서도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보충대로서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생활 친화형 작은 도서관을 동행정복지센터마다 조성하여 복합 문화공간으로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읽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동행정복지센터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나 집 주변에 공립도서관을 건립해달라는 요청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 예산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던 중 주택가 인근에 있는 소공원이나 어린이 공원 내에 도서관을 조성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조경시설과 유의, 운동, 편익시설 일부로 제한되며 도서관 등 교양시설은 설치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도심 내 공원은 주민의 휴식을 위한 시설로 엄수장이나 공중전화시는 이용률은 거의 없으나 공원시설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작 필요한 도서관은 제한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공원시설에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혁신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울산의 공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 공원과 소공원이 도시 공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도서관을 설치하면 공원 이용 효과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휴식뿐 아니라 독서 활동으로 정서 함량에 기여할 수 있어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5월 민생규제 혁신과제로 건의하였고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안건 선정을 위해 온라인 투표를 적극 독려하였습니다. 11월에 민생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건의안이 국토부에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되어 11월 27일 국토부 지방규제 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 내 도서관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올해 1월 17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고 5월 8일 드디어 법령이 공포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된 내용은 소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높이 1층,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도서관이 포함되어 가까운 도서관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도심공원 속 가까운 도서관은 어른들에겐 자연 속에서 책을 보며 자유롭게 소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아이들에겐 공원에서 뛰어놀며 책도 보고 학원 가기 전 머물 수 있는 마을 돌봄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오늘날의 나를 만든 것은 마을의 도서관이라고 하였고 삼천공원 숲속 도서관이 뉴욕타임즈에 사람 중심의 미래에 중점을 둔 혁신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뛰어놀며 책도 보고 자연과 함께 숨쉬는 가까운 도서관이 바로 혁신의 공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지역으로 혁신의 공간이 확산되길 바라면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석 도서관 1등 주세요. 다음은 대구광역시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충전기 제조사 신규 업체 시장 진입 지원 사례를 이석기 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동료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메시지 보고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규제개혁팀 이석기 주무관입니다. 오늘 발표 과제인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시장 진입을 위한 가금형 콘센트의 규제 혁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산업 이력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발전 과정은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으로 최초 전기자동차를 상업화하였으나 그림과 같이 1865년 잘못된 적기조례 제정으로 자동차 산업은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고 독일에서는 그동안 디젤 엔진 발명으로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21세기 들어 환경에너지의 패러다임으로 자동차 산업의 신기술을 전기자동차가 주도하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도 처음 영국에서 상용화하였으나 1920년 경쟁력 상실로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테슬라에서 2006년 기술 혁신 성공으로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2.5%를 점유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현황은 2005년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을 시작으로 현재 2.54%의 국내 시장 점유를 하고 있으며 정부는 30년까지 국내 시장의 30%, 세계 시장의 10%의 점유를 목표로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 배터리 가격을 보면은 현재 연평균 18%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어 22년경에는 임계점인 $100 이하로 하락이 전망됩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은 현재 고정형과 이동형 두 가지 모델이 존재합니다. 고정형은 급속 완속 충전이 가능하고 주로 공공장소에 설치하며 공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동형 충전기는 주로 아파트 등 일상 공간에서 이용되며 보시다시피 개별 충전 커넥터에 이렇게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충전기 설치 현황은 현재 18,000기로 25년 45,000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내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자동차 구매를 꺼리는 이유로 충전 인프라 부족이 34%로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그림은 전기 자동차 인프라 개선을 위한 가금형 콘센트의 신사업 모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콘센트에 계량기가 내장되어 있어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본 모델은 IoT 전력 제어 장치로 모빌리티 충전이 가능하며 멀티형 충전 시스템으로 동시에 여러 대의 모빌리티 충전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벽부형으로 충전 시설 설치비가 저렴하여 경제성이 우수하며 건물 관리와 동시에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력 실시간 감지로 과부하 방지가 가능하고 대기 전력 차단으로 감전 예방도 가능합니다. 노상에서는 전조등을 이용한 최적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재난 발생 시 관제 서비스 제공으로 스마트 도시 기능도 가능합니다. 전 세계의 콘센트 타입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본 제품은 전 세계 콘센트 타입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시장의 세계 시장 선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사업 모델은 스마트 기능과 충전 문자 알림 기능으로 가금형 콘센트 충전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법령 규제와 제도 미비로 시장 진입이 곤란한 사례였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운영 지침상의 진입 장벽입니다. 2년마다 공모하는 충전 사업자의 경우 8개 회사 이내로 허가를 제한하여 신규 시장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제조사는 제품 등록 6개월 전에 공장 등록과 사업자 등록 및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을 강제 운영토록 하고 있어 벤처기업 등의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부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록 기준에 신모델인 가금형 콘센트의 등록 기준이 부재하고 또한 가금형 콘센트에 대한 계량 기술 기준이 없어 시장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충전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한전에서 충전 인프라 시스템을 제공하면은 충전 사업자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입니다. 규제 개선 결과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 경쟁에서 완전 경쟁 체제를 변경 도입했습니다. 충전기 제조사는 공장 등록과 KC 인증 등으로 등록 조건을 단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기신사업 등록 기준에 콘센트를 명기하여 10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계량 기술 기준은 고시는 금년 10월 예정입니다. 본 과제는 18년 A사에서 스마트 콘센트 KC 전기 안전 인증을 취득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국무조정실과 협력하여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영 규정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19년 5월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제품 사업 확장성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용 가금형 콘센트의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축 건물에는 두 제품의 병행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규제 개선 혁신 과정입니다. 19년 5월 규제 발굴과 규제 개선을 제안하고 국무조정실의 신산업 규제 혁신 간담회와 신산업 규제 혁신 위원회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10월 국정 현황 점검 조정 회의에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과제로 확정되어 소관 부처의 규제 개선으로 과금형 콘센트 신규 시장에 진입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충전 인프라 시설 확충이 가능하고 융복합 혁신 기술로 스마트시티 촉진과 그린 유돌 정책에 기여하면서 나아가 충전기 기술의 세계 선도로 국제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완도군입니다. 규제 혁신으로 해결의 답을 찾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업 분야 허용 확대. 20년 전국 최초 시범 운영 사례를 한희성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앞서 동료분들이 보낸 응원의 메시지를 보고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혁신 어벤져스 최우 수상은 우리과 함께 완도군 화이팅! 와! 예,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완도군청 총무과장 한희석입니다. 우리 군의 규제 혁신 어벤져스에 힘찬 응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해상 확대 전국 최초 시범 운영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군이 전국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본선을 진출했고 전라남도를 대표해서 발표하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발표들 순서는 우리 군에 추진했던 규제 혁신의 추진 배경과 외국인 고용 제도의 비교,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혁신 추진 노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완도군은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265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약 5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약 32%에 달하고 있어서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육지 면적은 396 제곱킬로미터로 제곱킬로미터 반면 바다 면적은 4,939 제곱킬로미터로 육지의 12배의 광활한 바다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 소득원인 수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군은 약 4만 헥타의 양식장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장을 통해서 연간 생산된 수산물은 46만 2천 톤이 되겠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약 24%를 차지한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생산되는 수산물을 보면 다시마와 매생이 그리고 전복이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전국을 대표하는 수산군으로 그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규제 혁신 사례의 추진 배경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비단 우리 군만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어촌의 현실일 것입니다. 일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농어촌 일손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히 다시마, 미역, 톳, 이렇게 전복 등 해상 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해서 해상 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이릅의 경우에 보면 다시마 수확철인 5월부터 4, 5개월 동안에 이 외국인들이 3천여 명이 고용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중에서 고용 허용 업종이 이 육상에 한정되었다 보니 우리 군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해상 작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제도를 간단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과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프로그램은 수산물 가공 등 육상 작업에 한해 있고 체류 기간도 단기적으로 체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는 양식업 등 육, 해상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장기 취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해조류 양식상 단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고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법무부의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육상 가공에서만,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는 육, 해상 모두 가능한 데면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협정을 고용허가제와 같이 육, 해상 모두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추진 노력들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 규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노력이 아니라 약 2년 7개월의 긴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2017년 6월에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통해서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먼저 베트남항과 MOU를 체결하고 우리 군 스스로 추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우리 군에서 과연 우리 어민들이 얼마만큼 근로자가 필요한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수요조사 결과에 약 2,800여 명의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민들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일 수협과 민간 TF팀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법무부에 개정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두 중앙부처에서는 해상 작업 시 고용허가제를 이용하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의도와 너무 다른 답변이 나와서 우리 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혁신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년 6월에 국무조정실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군의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에서는 우리 군에 건의한 내용이 필요성이 있다 하고 하면서 해양수산부와 법무부에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합동 현장 점검한 결과 우리 군의 규제 완화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수용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전국 최초로 우리 완도군이 시범 운영지구로 선정되었고 51가가 95명의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노력으로 인해서 해상 분야까지 계절 근로자의 허용 업종이 확대됨으로써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선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로 해서 실적으로 선정되었고 금년에는 국무조정실에 국민생활 분야 10대 규제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선정된 것과 아울러 어업 분야 지침이 개정되어서 2020년 완도군 지역만 시범 운영토록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준비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로 했었습니다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에 더 시범 지역으로 운영한 다음에 완도군의 추진 사항을 보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민들의 이 목소리를 규제혁신을 통해서 해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 사례는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단순히 판단했을 때 건다시마 총 입한 현황을 보면 1,100억가가 생산을 해서 약 214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해상 분야까지 확대했을 경우에 95여 명의 고용 창출을 했을 경우에 206톤의 다시마 생산을 통해 약 10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직접 효과만 분석했습니다만은 우리 군의 추진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규제 혁신으로 문제 해결 답을 찾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전국 최초 규제 샌드박스 밀착 지원 및 혁신 제품 도전을 통한 국민 생명 살리는 신기술 18조 시장 선점 사례를 이난영, 남승민님께서 대담 형태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동료분들의 응원 메시지 보고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야, 살림도 팽개치고 허구한 날 듣더니 사람 살리느라 그랬구나. 이왕 하는 거 끝장 봐라. 화이팅! 예, 허구한 날 퇴근이 늦는 안양시 모 주무관의 시어머니께서 안양시 기적에게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 규제개혁팀장 이난영입니다. 지금부터 5년간 규제로 발목 잡혔던 생명 살리는 신기술을 18조 의료 사물 인터넷 시장에 진입시킨 안양시의 2년간의 노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멀티트랙, 다채널, 얼리 어댑터 등 사례에 따른 핀셋 대응으로 규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례 해결을 위하여 12차례의 중앙부처 건의, 언론을 통한 문제의 공론화, 부서 카마기 깨기 등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 밀착 지원을 통해 임시 허가 국내 1호 성과로 시장 진입 성공을 시켰습니다. 또한 최초 시행되는 조달청 수요자 제한형 혁신 제품 도전 과제 공모에 선정되어 008로의 길을 열었고 세계 시장 도전을 위한 AED 모델 구축 시범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사례 기업 대표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스마트 AED와 개발 배경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시에 소재한 ICT 융복합 벤처기업 누CM의 대표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기술 스마트 AED를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급성 심정지 환자가 약 연 3만 건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중에 90% 이상 하루에도 한 70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세계 1위 사망 원인이기도 합니다. 골든타임 4분 딱 구급차 도착 시간은 평균 8분으로 응급조치가 안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럴 때 AED를 사용하면 생존율을 실제 10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ED의 관리 부실로 작동이 안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7월에 경기도에서 AED 전수 점검 결과 3대 중에 1대가 미작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월 1회 수기 점검으로 AED의 실시간 정상 작동을 확보하기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마트 AED는 IoT와 클라우드 기반으로 대량의 AED의 정상 작동을 여부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진단 결과가 정확하며 또한 관리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18가지의 에러 코드를 수시로 점검해 AED의 실시간 정상 작동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행안부에서 재난안전 제품 인증을 받았고요. 특허와 상표 등록도 마쳤습니다. 산업부에서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어 혁신성을 검증도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우수한 기술이 왜 시장 진입이 안 됐던 거죠? 네. 스마트 AED는 타사의 AED에 저희 자사가 개발한 IoT 단말기 그리고 스마트 보관함,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일식 융합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에 본사가 있는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융합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고 거대 졸사에
5,000대 거래 제한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참 힘드셨겠어요. 저희도 루시엔 가재를 처음 만났을 때 거미줄 규제에 많이 난감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오랫동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랬었죠. 그 규제 샌드박스라는 좋은 제도를 만나긴 했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전의 기회마저 얻지 못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안양시가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마치 변호사처럼 밀착 지원해 주셔서 임시허가 국내 1호로 시장 진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과제 해결에 고민에 빠졌을 때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처음 접한 제도라 공무원 입장에서도 접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부서가 협업하여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모든 과정을 실시간 조력해 나갔습니다. 특히 규제개혁팀과 보건소 직원들이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했고 당시 위원분들께서는 안양시 같은 지자체는 없다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책은 다른 곳에도 전파되어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저도 안양시 지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안양시의 언론 보도를 보고 필리핀 총판에서 저희에게 거래를 제안해 수출의 성과도 냈습니다. 대표님, 시장 진입만 하면 금방 유니콘으로 성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죠? 네, 그 스마트 AD가 세계 최초의 유일의 기술로 공개 경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조달 및 수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위기가 닥쳐가지고 모든 게 셧다운됐죠. 안양시 규제개혁의 백미는 사후관리입니다. 곧바로 중앙부처에 조달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KTV, 산업뉴스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급한 기업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올해 최초로 조달청에서 수요자 제한형 혁신 시제품 도전과제 공모가 시행되었고 바로 이거다 싶었죠. 공모를 함께할 적임 부서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일단 도전. 사물 인터넷 기반 자동 심장 충격기 통합관리 플랫폼 과제로 응모했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AD를 관장하는 보건소도 아닌 그 규제개혁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안양시에서 실적은 기업에게 공공판로를 확대하고 또한 기술 고도화의 혁신 성장에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7월부터는 금액 제한 없이 조달과 수의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앞으로 안양시와 루시엠이 전국 최초로 건물 내부 테스팅 예정이잖아요. 세계 수준의 안양시 관제센터와 국가 재난안전망까지 연계하여 실시간 시민 구조도 할 예정이라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번 테스팅이 성공한다면 그 AD 관리의 세계적인 표준안을 제시하고 현행 응급의료법의 개선과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테스팅 준비에 안양시의 10개가 넘는 부서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또한 협업을 잘해 주셔서 저희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의 시장성과 규제 개선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의료 사물 인터넷 시장은 18조 원 규모입니다. AD가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떠오르는 동남아 시장을 저희 기업이 세계 최초로 선점했다는 건 정말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금년 2월 적극행정 초청 간담회에서 정세균 총리께서 루시엠 사례를 가장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칭찬을 총리님께서 대신하셨네요. 이 사례가 그 ICT 융복합 촉진과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2년간 함께해 주신 안양시 노력에 저희로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안양시도 사후 관리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사위원분들과 청중당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5번째는 경상남도 창원시입니다. 동상이몽 극복으로 막힌 물꽃 틔우다 사례를 권모근 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동료분들의 응원 메시지 보시고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요? 대박이죠. 진짜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창원시의 대표 모근 씨 덕분에 규제 혁신, 창원 혁신이 시작됩니다. 화이팅! 예쁘게 봐주세요.
창원시장님께서 깜짝 응원을 해주셨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발표해서 꼭 채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원시 해양사업과의 권모근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창원시의 동상이몽 극복으로 막힌 물꽃 틔우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카톡이 왔네요. 엥? 항만 배우단지에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구장 30배 규모로 조성된 가포지구는 37필지로 분양하였는데 7필지는 아직도 미분양 상태, 30필지 중에서도 공장 허가는 고작 14개, 절반 이상인 16개는 일반 제조업체라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아 현재 50% 이상인 허업을판인 마산항 가포지구 이야기입니다. 일반 제조업체 입주 자격이 문제였습니다. 입주 자격을 두고 창원시는 가능, 해수부는 불가능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주장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장을 지어 가동을 해야 하는 분양업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입주업체 자격 제한으로 일반 제조업체는 분양을 받고도 공장을 지을 수 없었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 항의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분양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반환을 요구해 보기도 하였지만 아무 소용없이 허송세월만 6년, 발만 동동 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일반 제조업체가 못 들어오는 걸까요? 질문을 잘 해야 원하는 답을 얻는 것처럼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과거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예전 마산 가포 유원지였던 곳에 침체되고 낙후된 옛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명성을 되찾고자 항만을 이용하여 배후단지로 조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이후 가포지구는 창원시가 소유하고 민간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땅 주인이 달라서 국가 소유와 민간 소유. 그럼 당연히 적용해야 하는 법도 달라야겠지만 민간 소유 항만 배후단지는 전국 8개 항만 배후단지 중 창원시가 유일한 사례다 보니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막힌 물꼬를 틔워야겠죠. 규제가 만들어졌을 때는 만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가 세월이 지나서 가동하거나 불합리했을 때 그 규제를 타파하고 가야 되는데 그 있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뭔가 합리적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합리적 대안은 누가 만드느냐? 바로 우리가 만드는 거죠. 아무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규제는 생길 때는 이유가 있고 주변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시던 창원시장님의 말씀에 힘입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가장 먼저 항만 배후단지에서 지정 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항만법에 의지하여 도시개발 사업으로 완료된 단지로서 토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 그럼 법 적용으로 눈을 돌려 국가 소유 임대 기업에 적용하는 입주 자격을 자가기업에게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고 법령 해석을 수차례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수부에, 두 번째는 관리청인 마산해수청에, 또다시 해수부에는 입주하려는 공장이 항만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법령 해석을 요청하였지만 또다시 거부. 법령 해석에 있어 최후의 보루인 법제처에도 해석을 요청하였으나 해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거부당해야 했습니다. 요청할 때마다 매번 거부, 거부, 거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 철학자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는 언제나 싸움에서 물러서길 거부하는 자에게로 돌아간다. 네, 저희는 그래서 물러서기를 거부했습니다. 또다시 규제 개선 창구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성 방법이 다른 단지는 항만배우단지 입주 자격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만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또다시 불수용,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고 또다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국유시설로 이용할 수 없는 점, 전기 항로가 제한적이라 물동량 창출이 어려운 마산항과 같은 경우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하고 해양수산부를 건의하여 끊임없이 설득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창원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양수산부 장차관 등을 만나 적극적인 설득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결국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항만법 개정을 6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로 항만법 개정으로 입주 자격이 완화되면 입주하지 못했던 16개 업체는 입주를, 미분양 상태의 1만 평에 달하는 부지도 분양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인원 1,200명, 5,48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불러오고 더 나아가 최근 개통한 가포 신항 터널과 연계한 마산항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전국 8개 항만배우단지 중 유일한 사례로 수차례 건의와 호소에도 거부만 당해왔던 상황 속에서도 묵은 현안을 6년 동안의 끈질긴 근성으로 마침내 창원시가 해결하였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오랜 기간 동안 해결 방안을 끊임없이 도출하여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만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선례가 없던 최초의 사례를 어렵게 이뤄낸 창원시의 노력이 기업과 시민의 규제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동료들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주차 주거 문제 창의적 해법 제시,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 사례를 권오철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동료분들의 응원 메시지 보고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 재개발과 마을주차 혁신팀장 권희철입니다. 주차 주거 문제 창의적 해법 제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제목만 듣고는 어떤 사업인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제 발표가 끝날 즈음 그 해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원도심 지역의 모습인데요. 참 답답하시죠? 부천의 원도심 지역은 높은 주거밀도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시민들은 일상에서 무엇을 가장 불편하게 느꼈을까요?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급히 추진할 사업으로 역시 주차장 설치가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원도심 지역은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주차장과 불법 시설물 설치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고 이웃 간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원도심 지역 주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처럼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도심진의 빈 토지 부족, 토지 소유자와 어려운 보상협의, 높은 지가로 시 재량 부담, 그리고 건립 반대 민원 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공용주차장 확보 참 어렵습니다. 그럼 주차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부천시는 고민 끝에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땅 판 김에 한층 덮어서 공용주차장 조성하자.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공용주차장을 복합으로 건립하는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으로 그 해법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시는 조합에서 사용하지 않는 지하 공간에 토지를 제공받고 건립비용 부담과 토지 임대료를 매년 지급함으로써 부지 확보의 어려움 해소, 님비 현상 해소, 예산 절감, 공유경제 실현 등 일석사조 이상의 효과를 얻고 조합과 입주민은 투명한 정비사업과 매년 임대료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지역 주민은 공용주차장이 생기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가능한 전국 최초 민간 윈윈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참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 극복해야 할 규제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예산 확보와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부천시는 법령 개정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가로구역 면적 30% 확대와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조합과 공동사업 시행에 따른 소유권 확보와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부천시는 법률자문과 사전 컨설팅, 감사 등을 통해 건물은 구분 등기하고 사업비는 보조금 지급으로 조합과 협약을 체결해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금년 1월 마을주차 혁신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조합 총회에 참석해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설명회를 실시해서 높은 동의율로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로 조합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제1호 부천 여월 LH 참여형 사업은 공영주차장 85명과 임대주택 29세대 복합 건립해서 주차난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고 제2호 삼엽 연립 3차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50면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대상지 추가 발굴해서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첫 화면에서 질문했던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은 원도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아파트 주차장처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을 주차장 사업은 전국 최초 민간 협력 사업으로 행정비용 절감, 주차난에서 지역 주민 간 통합 상생이 가능한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소유보다 공유의 시대라 생각하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시설물과도 복합이 가능한 노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입니다. 광역지자체 최초 지역사랑 상품권 충전금 계좌 지자체 명의 이관 추진 사례를 김태우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료분들의 응원 메시지 보고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치 있는 소비 부산 지역 앞에 동백전 화이팅! 부산시청 대표 미남 김태우도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지역사랑 상품권 충전금 계좌 지자체 명의 이관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부산시청 김태우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현황 및 문제점, 규제 개선 과정, 규제 개선 내용, 그다음에 기대 효과 순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관련 기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대다수 지자체에서 현재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아까 본 화면에서 보셨듯이 그 스타벅스 카드나 네이버 페이처럼 시민들의 충전금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할인 발행된 상품권을 시민들이 미리 돈을 주고 충전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 그 구매한 것을 물건을 살 때 결제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 충전금은 운영대행사 명의로 보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대행사가 재무적으로 위험할 경우에 그 보호되는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자체는 운영대행사 명의로 된 충전금을 지자체 명의로 저희가 이관을 하려고 했으나 금융위원회에서는 광역지자체 명의로 충전금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19년도 12월에 이렇게 법령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규제 개선 과정입니다. 19년 12월 30일 저희 시 지역화폐 동백전을 발행하기 전에 저희가 이 건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역화폐 즉 지역상 상품권 발행 주체는 지자체가 아니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인 운영대행사이기 때문에 운영대행사가 이제 발행 주체가 되고 지자체는 발행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명의의 계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 서비스를 접수하게 되었고 우리 시 지역화폐 사업에 한해서 운영대행사가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즉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서도 지역상 상품권 즉 선물 전자지급 수단을 발행 관리할 수 있고 이 계좌를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부산시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서 3월 2개월간 또 관련 중앙부처에 저희가 협의를 계속 지속하게 되었고 3월 18일에 저희 시 지역상 상품권 동백전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규제 개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저희가 받게 되었고 이거는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기대 효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상 상품권 도입 광역지자체 최초로 이제 충전금 계좌 명의를 이제 이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특례를 받고 난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전금 운영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관련 그런 대안을 저희가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 대행사 경영 악화에 따른 이제 충전금 사고 방지 및 불안 해소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충전금 이자 수입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낙전 수입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자 수입은 3월에 이제 110만 원이었는데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이 된 이후에 이제 공금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5월에는 한 3,900만 원 그리고 현재 6월부터 9월까지는 한 2억 8천만 원 정도 저희가 이자 수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그런 투명성 제고로 그 충전된 그 금액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서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저희한테 개진을 하고 좀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참고 자료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충전금 감독 강화 관련 자료인데 금융위에서도 이런 그 충전금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최근에 마련해서 연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금을 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자가 그런 이용자의 충전 금액을 금융기관에 이제 반드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상품에 이렇게 가입하도록 의무사항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침을 연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그 혁신금융 서비스와의 차이점은 저희가 이제 그 이번 7월에 제정된 지역상 상품권 그런 취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지역상 상품권 제정에 따라서 이제 지자체가 지역상 상품권 발행 주체로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서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그 충전금을 본인 명의로 관리를 하고 이자나 낙전 수익을 이제 가져갈 수 있게 되어서 사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지역상 상품권 충전금 계좌 지자체 명의관 관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입니다. 코로나19 자동화 선별진료소 개발 사례를 박은정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발표자 박은정입니다. 네, 여러분 규제란 무엇일까요?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전적 정의의 규제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 틀을 벗어나지 마라. 우리가 정한 선은 넘어오지 마라. 라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되겠죠. 2020년 규제 정보 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 법안은 400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분명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족쇄를 만들어내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전적 정의만 보더라도 뭔가 깨부신다는 새로운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기존 틀을 새롭게 바꾼 광산구만의 신선한 규제 혁신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응원 영상 만나보시죠. 네, 너무 짧아서 금방 빨리 지나가고 말았는데요. 혹시 방금 영상 속에서 빨간 컨테이너 보셨을까요? 이곳에는 일명 광산구 너벤져스라고 불리는 5명의 의료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자동화 선별진료소입니다. 광주 지역 13개 중소기업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빨간 집인데요.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입지 않고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전자동 시스템으로 이미 유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탄생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관내 에너지 절약 하우스 제작 업체 중 한 곳인 이솔테크는 여타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여파로 수출길이 막히고 내수 시장마저 얼어붙어 시장 판로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선별 텐트를 보시고 보호장비로 중무장한 채 고군분투하는 저희 의료진들을 만나보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꼭 저렇게 힘든 방호복을 입어야만 되는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방호복을 입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혹시 내가 가진 기술이면 될까? 내가 가진 기술이 모자란다면 협력업체와 광산구청과 함께 해보면 어떨까? 하시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업체와 광산구는 3차례 협업회의를 거치면서 의료진의 동선연구와 감염 방지 그리고 최적화된 시설 구현을 위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와 부품 제공에는 광산구는 물론 광주광역시에서 이웃하고 있는 지자체인 북구 소재 11개 중소기업이 함께 뛰어들었고 구조물 내압 R&D 사업 부문에는 광주 테크노파크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압병상 구현을 위한 공기실험협조에 전자부품연구원이 공조하였으며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의 현장 방문을 비롯해서 일련의 실험과 시도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 최초 자동화 선별진료소는 2020년 6월 17일 저희 구청 마당에 예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의료진과 방문자의 공간을 완벽 분리하고 방호 장비 없이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새로운 K방역의 대응 모델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위축된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던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현재 해외 수많은 러브콜을 통해서 수출을 협의 중이며 국내 지자체의 문의와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과 생산 라인의 추가 구축까지 이루어지면서 민과 관이 함께한 지역사회 협업에 꽃을 피웠습니다. 저희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나아가 에너지, 금형, 저탄소 제조 분야 등 관련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 규제의 혁신으로 지역 경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희 광산구는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 활성화를 통한 적극 행정으로 기업의 규제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2020년 9월 22일자 바로 어제 날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자료에는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및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지자체가 구축해야 할 인프라 롤모델로 저희 광산구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광산구는 아름다운 규제의 선 넘기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규제의 선을 넘고자 하는 기업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또 내 삶이 행복한 규제 프리존 광산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다면 더 행복할 것 같은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경상남도 양산시입니다. 출근길 20분 단축을 위한 2000일간의 설득 사례를 박윤행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동료분들이 보낸 응원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네, 진짜 어벤져스는 저희 양산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출근길 20분 단축을 위한 2000일간의 설득으로 마지막 발표를 맡은 경상남도 양산시 박윤행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 양산시 공무원과 함께 만든 사업 추진 과정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좀 가자! 아, 또 막히나 지금. 맨날 막힌다. 왜 안 가? 또 막혀. 박 차장은 아무도 없어. 빨리 가. 내 개야. 날아갔어 내 10억이. 왜? 차가 막혀서 날아갔어 내 10억이.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애쓰고 있는데. 애를 쓰지 말고 길을 넓히라고. 내가 밀어 넣을 거야. 내가 밀어 넣을 거야. 예,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입니다. 그 35억 국도 신호 체계를 한번 조절해 보시죠. 예. 이보세요. 예. 신호 체계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도로 확장 공사를 해야죠. 도로교통공사 전화해서 뭐라노? 예? 동목지종 개선 사업을 한번 신청해 보시죠. 그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한번 신청을 해보시다 보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여보세요? 님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차선 하나만 늘려주세요. 많은 거요. 빨리 해주세요. 출근 시간 차가 7천 됩니다. 도로 넓혀야 됩니다 이거. 심각하기는 심각하네. 민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도로 좀 넓힙시다. 네, 그렇죠. 힘 좀 보태주세요. 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교통지옥은 계속되었고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양산 IC가 어떤 곳이냐? 저희 시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부산,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가교도시이고 35호 국도와 만나는 양산 IC는 이 역할의 핵심입니다. 이 점 때문에 양산 IC 주변으로는 양산 전체 기업의 64%인 1,400개 업체 33,000명의 근로자가 있고 아침 출근길 대부분 양산 IC를 이용하지만 도로의 급격한 병목 때문에 출근길 극심한 정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출근길 교통지옥 겪어보신 분들은 그 마음 아시죠? 이것을 해결해달라는 요구는 앞서 영상처럼 계속되었고 저희 시가 매년 개최하는 기업인가의 간담회의 단골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요구가 많았는데 왜 빨리 해결을 못했어?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화면 보이시죠? 저희 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계기관인 경찰서, 도로공사, 국토관리청에 수년간 개선 문의와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그 병목 구간 담당인 도로공사 측에 차선 확장이 필요한 것 같다. 차선 확장을 해달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거긴 차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차선 끝과 35호 국도가 만나는 그 구역 신호가 문제다. 신호를 조절해.
다시 경찰서에 신호 조절을 해줘. 그랬더니 거긴 신호 문제가 아니야. 차선을 확장하거나 국도를 넓혀라. 다시 국도를 담당하는 국토관리청에 국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랬더니 국도 병목 지정 개선 사업 이거 신청해봐. 그치만 너네 말고 인근 타 지자체 다 신청해서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을지 모른다. 라는 등 수년간 개선 문의와 해결을 요구했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다. 라는 민원이첩과 소극적인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이제 끝장을 보자. 라는 마음을 먹고 앞에서 도출된 여러 해결 방안 중 도로공사 소관의 차선 확장만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 기관 담당자들을 한데 모아 현장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역시 이 방법이 통했습니다. 꽉 막힌 도로의 중심에서 이 교통 정체의 문제는 이 병목에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도로공사 소관의 완충 녹지, 이 완충 녹지를 축소해서 차선을 확장하는 것이 녹지를 살리는 것보다 우리 기업과 시민들에게 실익이 훨씬 높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했고, 도로공사가 우려했던 인근 공장들의 소음과 안전에 대한 우려는 저희 양산시 기업체협의회 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수차례 설득을 한 결과 올해 6월 양산 IC가 준공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도로 확장 공사를 이뤄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출근 시간 단축, 물류 수송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규제가 과연 뭘까요? 제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규제를 찾아봤더니 화면처럼 나오더라고요. 꼭 규제라는 것이 이 법의 한도를 정하는 것일까요? 기관 간의 소통 불가, 공무원의 소극적인 해석, 이것이 시민과 기업들에게 수년간 불편을 끼쳤다면 이것 또한 규제 아닐까요? 저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출근 시간 단축, 이 효과도 있지만 지난 수년간 우리 기업과 시민들이 받아왔던 불편, 이 규제를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 해결해낸 상생, 이것이 바로 혁신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규제개혁 어벤져스 양산시, 저희 시를 넘어 대한민국 모두에게 규제개혁 에너지를 전파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김정호 심사위원장님의 심사평과 순위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9팀 정말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84개의 그 우수사례 지원팀 중에서 단 9팀이 현장 발표를 했습니다. 현장 발표하신 팀들은 다 정말 최우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가 나오더라도 참 이 최우수와 우수가 구별되기 힘들 정도의 아주 그 근소한 격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제 개선과 규제 개혁은 적극 행정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고요. 더욱 이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혁과 그 혁신의 혁자는 한자로 가죽 혁자입니다. 정말 가죽을 새롭게 하고 가죽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힘듦과 고통이 따르는 그런 이 상황이 이 개혁과 혁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도 잘하는 이 9개의 지자체의 발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지자체 여기 이민창 교수님도 계십니다만은 규제개혁 쪽의 그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다니면서 이 규제개혁이나 혁신을 잘하는 팀의 공통적인 점은 지자체의 그 단체장님들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개혁이라는 거, 이것은 기존의 제도나 이걸 바꾸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에게 용기를 주는 단체장님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기초에는 이 규제개혁팀, 광역에는 규제개혁과에 반드시 조직 편제를 갖춘 그 지자체들이 잘하더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될수록 정말 이 차별성을 못 느끼고요, 적극 행정을 위한 노력이 더욱 돋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발표하신 분 모두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 개별 평가는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오늘 제일 많이 기다렸다는 순간이 이 발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2020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결과에 따른 순위지가 지금 저한테 안 왔는데요. 순위를 발표하라고 사회자가 그러셔서. 예. 실은 오늘 이 심사를 하면서 심사위원 6분이 전혀 상의를 하지를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고점과 최하점은 이 제외가 되고 중간에 4분의 점수로 이 합산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우수 사례 9건 중 최우수상 3건을 발표를 해드리고요, 우수상 6건은 자동으로 이 최우상에 저해된 그 팀이 우수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 3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 2위가 2팀이 나왔네요. 한 팀 먼저 부르겠습니다. 동상이만 극복으로 막힌 물꽃 틔우다 경남 창원시입니다. 한 팀은 전라남도 완도군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 분야 허용 확대입니다. 그리고 이 한 팀, 전국 최초 규제 샌드박스 밀착 지원으로 국민 생명 살리는 신기술 시장 선점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최우수상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1억 원 재정 인센티브가, 우수상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5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수여됩니다. 시상은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하는 기관의 수상대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우수상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최우수 경기도 안양시. 위는 2020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발표 주제는 전국 최초 규제 샌드박스 밀착 지원으로 국민 생명 살리는 신기술 시장 점검입니다.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네, 기념 촬영이 이어지겠습니다. 꽃다발을 가져오신 분이 계시면 단상 위로 올라오셔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하겠습니다. 공동 2위죠. 두 번째 최우수상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입니다.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최우수 전라남도 완도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발표 주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업 분야 허용 확대입니다.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지급합니다. 네, 꽃다발 갖고 오신 분들은 앞에 전달해 주시고요. 기념 촬영 이어지겠습니다.
네, 마지막 최우수상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입니다. 상장, 최우수, 경상남도 창원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발표 주제는 동상이몽 극복으로 막힌 물꽃 틔우다입니다.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지급합니다. 꽃다발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념 촬영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수상은 직제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우수상, 부산광역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우수, 부산광역시. 위는 2020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발표 주제는 광역지자체 최초 지역사랑 상품권 충전금 계좌, 지자체 명의 이관 추진입니다. 재정 인센티브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네, 꽃다발 가져오신 분들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우수상입니다. 대구광역시입니다. 상장, 우수, 대구광역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발표 주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충전기 제조사 신규 업체 시장 진입 지원입니다. 재정 인센티브 5천만 원 지급됐습니다. 기념 촬영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우수상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 우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발표 주제는 코로나19 자동화 선별진료소 개발입니다. 재정 인센티브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네, 기념 촬영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우수상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입니다. 상장, 우수, 울산광역시 중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발표 주제는 뛰어놀며 책도 보고 자연과 함께 숨쉬는 가까운 도서관입니다. 재정 인센티브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네, 꽃다발 가져오신 분들은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우수상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상장, 우수, 경기도 부천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발표 주제는 주차 주거 문제 창의적 해법 제시,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입니다. 재정 인센티브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네, 기념 촬영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다음 경상남도 양산시입니다. 상장, 우수,
경상남도 양산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발표 주제는 출근길 20분 단축을 위한 2000일간의 설득입니다. 재정 인센티브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이상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좀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좀 그 활기찬 분위기에서 행사를 했을 텐데 올해 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고 여기는 아마 소수의 인원들만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장시간 여기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발표하신 자치단체 담당자분들 감사드리고 또 심사에 수고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고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민생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굴 개선한 그 규제 과제들이 지역 경제를 좀 이렇게 되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국민의 입장에 서서 넓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도 오늘 그 선정된 우수 사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시키고 또 자치단체와 함께 숨겨진 규제들 계속 발굴 개선해서 국민들이 체험하는 규제 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실장님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사례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와 참석해주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님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